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사실 조선주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말은 좀 그렇지만은요. 전 시장이 좋다 안 좋다를 역설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얘기하긴 많이 했지만 좀 외람되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러니까 시장이 역설적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정말 낙폭과대하면서 쓱 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본질적으로 좀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과 좀 언밸런스한 흐름이 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이런 흐름을 조금 예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방법이 있어요? 예. 뭔데? 오전에 좀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장,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에 대한 펀드 플로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키움증권 0600 키움 종합 차트 화면에서 이 펀드 플로우의 흐름을 한번 어떻게 살펴보는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번? 예, 0600이죠. 우리 키움 종합 차트 화면. 오케이. 0600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해외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해외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그 iShares, I 딱 치고 S 딱 치게 되면은 네. 우리가 보통 이제 MSCI 인덱스 가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iShares MSCI 인덱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저녁에 마감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iShares 그 MSCI 인덱스를 보게 되면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MSCI 인덱스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오늘 예고를 하고 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겠고, 또 어제 아래꼬리 살짝 들어준 거 봐서는 오늘 종가에 좀 저는 하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네, 좀 살짝 꼬리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에다가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을 장 전에 어느 정도 전일 흐름을 보면서 미리 한국 시장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았다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성원 대표가 뭘 힌트를 알 수 있다 그래갖고 예. 영문에 뭐가 있다 그래서 역시 아시겠지만 이성원 대표가 영문의 활용 강좌 강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정말 대단한 또 내공이 있다 얘기했더니 별거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 예. MSCI 한국 차트 보는 법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루를 좀 예측할 수 있다. 예,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영문을 쓰고 계시니까 영문에서 쓰면 또 편하죠. 그러네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 iShares란 거가 예. 쭉 나오는 건데 참고적으로 이제 디테일 하나 더 말씀드려야죠. 또 나온 김에 이거는 MSCI라는 곳의 인덱스에서 그 ETF를 하는 것이고요. 뱅가드는 따로 있어요. 뱅가드 뭐 그런 게 다 따로 있는데 그렇게 나중에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뱅가드가 FTSE로 바꿨죠. 아니 뱅가드 펀드 ETF가 또 있다고.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좀 아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 바라보기 들어가죠. 서울 반도체 얘기 좀 해보자고요. 서울 반도체 오늘 이 트레이드 증권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제목이 아주 섹시하게 나왔는데요. 네. 미국도 자동차도 태블릿도 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그 제목이 나왔습니다. 서울 반도체인데 서울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LED가 최근 들어서 좋고, 오늘은 뭐 시장 조정에 따라서 같이 조정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실적 전망에 대한 흐름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여전히 증가를 한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한 20% 정도 매출액에 대한 우리가 증감 요인을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이제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서 주가도 급등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40%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 상승률에 대한 쪽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40% 정도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서울 반도체에 대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아크릴칩 매출이 조명 비중 내에서 2013년도에는 2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거 제가 엊그저께 얘기한 거 아크릴칩 통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고, 또 고마진 제품인데다가 그리고 또 이 서울 반도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보통 국내 기업들이 특허 전쟁을 할 때 보게 되면 해외 특허 때문에 뭐 램버스가 SK 하이닉스의 뭐 10년 소송에서 드디어 뭐 그 소송 승소를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항상 소송을 당하는데, 반대로 서울 반도체는 해외 기업들에게 특허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서울 반도체의 강점이겠고, 내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역시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 가정용 조명 자체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또 속해 있고요. 또 지금 이런 그 고마진 제품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확보되고 있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놓고 받는다라는 점에서 현재 실적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비싸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다가 의견을 주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14%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되거든요. 꽤 높은 건데? 예, 14%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장부가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단순하게 장부가 계산하는 겁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을 시장 요구 수익률, 뭐 국고채 3년물이라든가 이걸로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해서 장부가를 곱하게 되면 이제 적정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5만 원, 5만 5천 원 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5만 원까지는 앞에 이제 2010년도 고점이죠. 네. 여기를 돌파를 해도 괜찮다.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조정받을 때를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서울 반도체 가격대 좀 한번 볼까요? 서울 반도체가 오늘 보니까 44,000원절인데요. 그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작년 고점이 이 언저리 아니었나? 잠깐 좀 작년 봐주세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작년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고점이 44,000원 언저리였고요. 지금도 보게 되면 2010년도 고점이죠. 거의 이제 5만 원 정도를 지금 보시는 그 흐름은 월봉이고요. 월봉? 예, 월봉인데, 지금 5만원과 작년에는 4만 5천원, 요 언저리였는데, 여기 돌파 뭐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 반도체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미 작년에 크리죠. 전 세계 최대 LED 기업은 크리입니다. 미국의 CREE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크리의 영업이익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한번 우리가 그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서울 반도체에 대한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죠. 크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서울 반도체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로서는 왜 서울 반도체를 이렇게 매수하는가에 대한 논리를 보게 되면 크리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펀드 차원에서도 LED 기업이라면 서울 반도체를 외국인이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들어볼까요? 예. 아니, 날카롭다기보다는, 예.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딱 이거 아니에요? 서울 반도체 딱 보면, 아까 차트 보면 올랐잖아요, 요새. 쉽게 해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빠진 거 있잖아요. 네. 삼성전기. 아, 삼성전기?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뭐 또 루메 뭐 있죠? 루멘스? 뭐 그런 거 있죠? 네, 루멘스. 그거 다 LED 관련이죠? 예, LED 관련주입니다. 그런 거 다 빼놓고 왜 서울 반도체냐 이거죠? 일단은 가장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LED 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루멘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 반도체 올라오기 전에 루멘스가 더 탑픽이다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루멘스 같은 경우가 올해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덩치가 적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양호합니다만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좀 주가의 흐름 역시 코스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더 높은데요. 그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고 LG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LED 관련돼 갖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쪽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LED 쪽 매출에 대한 턴어라운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삼성전기나 LG노텍보다 서울반도체가 더 빠르게 나온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겠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삼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따라붙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기도 앞에 5분 시황에서 잠깐 우리가 체크가 됐습니다만은 무선 충전 관련된 어떤 그런 모멘텀에 대한 쪽이 허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쪽과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뭐 삼성전기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기는 단순하게 뭐 삼성전자가 가니까 뭐 삼성전기가 가고 그런 건 좀 어렵다. 삼성 SDI도 보게 되면 전기차 모멘텀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나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루멘스 잘 몰랐는데 좀 배웠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전 오늘 좀 준비해봤습니다. YG 엔터? 네. YG 엔터테인먼트 뭐 다들 아시잖아요. 예. 누가 있어요? YG요? 대표적으로 빅뱅 있지 않습니까? 빅뱅은 또 누구 있어? 2NE1 있지 않습니까? 저 YG 사랑합니다. 또 누가 있어? YG야 뭐 지금 보게 되면 새로 나온 애들. 크리스탈 또 엑소 SM이지 사람아. 예, SM이죠. 비스트도 SM인가요? 비스트는 아는 놈이 있었나요? 거기는 큐브고. 큐브. 예. 또 누가 있어? 아는 게 없네. 위너가 있죠, 위너. 위너는 제가 잘 위너가 이제 A팀, B팀 해보면 이겼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대결했어요. 그래서 이겼고 벌써 그 위너 애들이 그 TVN에서 보면은요. 벌써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서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 그걸 안 봐요?
예, 저는 잘 안 봅니다. 돈이 되는 건 안 보는 거네. 아, 저 민어를 돈이 되는 건 돈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걸 예. 봐야지 세상의 흐름을 알죠. 예, 예. 아, 그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예, 얘기하겠는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그 삼성증권에서 나왔어요. 삼성증권인데 이게 보시면은요. 유의하셔야 될 게 4분기 있죠. 4분기. 작년 4분기는 실적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아래로 간다. 아, 4분기가 실적이 안 좋습니까? 아, 실적이 안 좋은데 예상보다 예. 좀 안 좋은 거죠. 왜? 근데 사실 보면 이게 29%나 감소하네요. 네, 그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이제 제일 단점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합니다. 좋았다 예. 나왔다 좋았다 나왔다 하는데 왜냐면 이거죠. 싸이가 이게 혼자 싸이도 그러니까 360을 똑같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예. 엄청 벌고 쉬고 하잖아요.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21도 마찬가지, 빅뱅도 마찬가지. GD가 돈을 많이 벌지만 GD가 12개월 나눠서 n분의 1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벌고 더 깨고 많이 벌고 이거잖아요. 예.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한데 4분기에는 실적이 좀 둔화된다. 예상보다 적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갈지 모르지만 가다가도 실적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약간 더 좀 쉴 수도 있다. 이게 항상 이제 포인트나 이런 대표적인 종목, SM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런데 1분기에는 좀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화면 그거 좀 잡아보시면요. 1분기에는요. 빅뱅의 일본 투어가 있어요. 이렇게 11월부터 빅뱅 일본 돔 투어가 있네요. 돔 투어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예. 2014년 1월까지 5개 도시 한 게 있고요. 한국 공연이 또 1월 말에 또 있어요. 예, 한국 공연이 있고. 우리 동네 살 것 같은데 하고 있고요. 21 한국 공연이 또 3월에 잡혀 있습니다. 21. 그리고 또 3월에 또 잡혀 있죠. 홍콩 공연이요. 홍콩. 태양의 음원 있죠. 태양 있잖아요, 이 친구. 예, 11일 판매한 게 있고요. 여기 8번 위너 나온 거 있죠, 위너. 위너. 젊으신 예, 분은 예. 아실 텐데 이게 8번인가 10번에 걸쳐서 금요일날 밤에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했었어요. TV 엠넷에서 해갖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CJ ENM에서. 그래서 그 데뷔 앨범인데 이미 엄청난 팬덤이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네, 예. 또 잘생긴 애들이 많아요, 여기. 예, 예.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싸이가 이제 매번 나오는 게 이제 1분기에 이제 또 새로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래갖고 결론은 이 친구들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두 번째 좀 마지막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1분기 영업이 9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이게 포인트. 그래서 정말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상 최기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이건 또 가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이게 정말 음원이 잘 팔릴지 공연이 잘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엔터테인먼트 SM도 마찬가지 항상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가 그런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다는 거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들쑥날쑥 하는데 오히려 여기보다는요. YG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뭐냐면 저 밑에 쭉 내려보시면요.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것을 하는 게 코스온이라고요. 화장품 해갖고 중국에 진출하는 게 있고요. 또 얘가 뭐 있냐면 제일모지랑 해갖고 옷 만드는 게 있어요. 옷 해갖고 이제 삼성 에버랜드 넘어갔는데 옷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예. 홀로그램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버랜드 가면요. 싸이가 똑같이 종면한 것 같이 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동대문에도 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넛잡이라고 3D 애니메이션 해갖고 이번에 1월 27일인가 미국에서 개봉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레드로바 주가 엄청 크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도 이게 작년에 50원인가 투자했을 겁니다. 이게 YG가. 예.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주가 매출 안정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매출의 안정성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돈 번 적은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 재료는 많고 1분기 이익 많다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이런 것들은 있는 걸 참고했으라. 그래서 주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뭐 장담 못해요. 왜냐면 왔다 갈 때 워낙 심한데 1분기에는 그나마 4분기보다는 1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코멘트 있어요? 예, YG를 비롯해서 지금 SM도 작년에 마찬가지였는데 SM이 됐든 YG가 됐든 간에 가장 이제 큰 수익원은 일본입니다. 일본 공연 돔 투어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면요. 제가 또 이쪽이 나름 전문이잖아요. 대중문화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농담이 아니라 일본 비중은 큰 건 사실인데요. 일본만큼 더 커진 게 또 중국이에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이요. 그렇죠. 정말요. 팔자 좋아하는 거 들어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팔자 좋아하는 거. 들어봤냐고 솔직히. 들어봤죠, 당연히. 중국 사람도 팔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난 친구예요. 지드가. 태어날 때부터요? 그거 알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죠? GD나 들어나 봤어요, GD? GD는 왜 그러십니까? 정말 알아요? 예, 본명하면 되면 본명. GD 지금 G드래곤을 왜 본명을 아냐고요? 본명을 지금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G드래곤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콜라보 할 거라고. 아니 그런 거 모르는 거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 본명을 모르는데 GD를 좋아한다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습니다. 건자. 권지용이. 진짜 용자. 함부로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저는 함부로 부릅니다. 건자 진짜 용자님. 왜냐면 제가 함부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업종 저는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막말을 좀 하겠습니다. 선수가 약 빨면 훅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팔자를 좋아하는 게 왜냐면 여기에 그 알토라님 뭐 쓰시는 건데요. 1988년 8월 18일생입니다, 이 친구가. 아예 그냥 중국용으로 태어났군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 친구가 그 급한에 들어서 뭐죠? 그 웨이보인가 뭐 있잖아요. 중국의 트위터 있죠. 웨이보. 그 여태까지 웨이보 맞아? 웨이보, 웨이신 이렇게. 그 웨이보가 처음에 하루에 단일 처음에 개화입한 날 여태까지 중국 사상 제일 많이 단일 하루에 들어온 친구, 이 친구가. 그래서 중국의 효과가 엄청 크다. 여기서도. 그래서 일본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 엔화는 중요한데 앞으로는 엔화보다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더 일본 바깥에서 수입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얘기하면 안 어울리니까 분위기상이요. 그다음에 그 주당 순이익이나 올린 거나 내린 거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일단 주당 순이익이 상승한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당 순이익이 상승한 종목 쪽에서 특징적인 그런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대표적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상승한 종목 한세실업이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한세실업이라든가 베이직하우스 최근에 이제 연기금에서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기업군들이거든요. 그 의류 쪽인데 특히 또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것, 또 미국에 대한 그 소비가 또 확장이 된다라면은 뭐 한세실업, 뭐 베이직하우스 이런 그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들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한세실업은 신형이죠. 원래 신형이 제가 알기로는 이 중소형주에 대한 보고서 상당히 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똑해요, 그 친구들. 신형이 원래 이제 중소형주 보고서 쪽은 신형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그 영업이익 그 순이익 전망치를 55%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그 너무 좀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변동폭이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하락 특징주에서는 금호석유인데요. 우리투자증권이죠. 지금 그 실적 전망치를 76%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호석유만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이제 화학계통 전반적인 조정에 대한 흐름이 조정이 좀 있었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조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한 번에 반영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화학주에 대한 시황이 조금은 안 좋아졌다라는 점, 요 부분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한세실업 금호석유까지 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방송을 8번째인가 7번째 하잖아요. 오늘 여태까지 방송하는 와중에 제일 방송창이 활발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지영님도 갖고. 권지영 좋다 나쁘다 나는 여자 같은 사람 좋다 나쁘다 정영돈이 좋다고 난리 났어 지금 얘기. 정영돈이 더 좋습니까? 취향이 특이하신. 뭐 사람 취향은 다 다양하니까. 더더구나 더 웃긴 거 알아요? 우리 그 안에 그 PD 분들 있잖아요. 안에 작업하시는 부조에 계신 분이요. 내가 말한 게 거짓말인 줄 알고 88년 8월 18일생인지. 그거 검색해 보셨습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맞는 건데. 그거 만약 틀리면 네이버가 틀린 거지. 네이버가 틀린 거. 네이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약간의 말을 할 때 강조해서 전달률을 높여서 하는 거지만 사실이 아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분명히 제가 정말 딱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남자 레포트 코너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은요. 전문가가 보는 베스트 전략가, 뭐 베스트를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분이 나와 있는데 일단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이 기자가 간다. 이규창 기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소개하자. 오늘 또 처음 보신 분을 위해서요. 머니투데이 신문,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고요. 거기서 IT 팀장을 하고 있고요. 전직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는 연예부 기자까지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엘르라는 패션 잡지에서부터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죠. 이규창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동안요?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두 남자 쇼 보면서 저도 열심히 여기 함께 하는 게 너무 즐겁다. 역시 내공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감탄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규창 기자 오늘 실망했어요. 왜요? 내공들이 대단하다?
둘이 아니라 내공이 대단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복수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죠. 나 지금 약간 지금 실망하는 내공이 대단하신 내공이 대단하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이유찬 기자한테요, 정말 깜짝 놀란 거. 제가 사실 내공이 없어요. 근데 이유찬 기자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었고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얘기하죠. 무슨 얘기인지 눈치 챘든지 모르겠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네. 이번에 연두 기자회견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였죠. 통일 대박. 네. 통일 대박. 네. 네? 통일은 대박이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통일은 대박이라는 거에 그 말이 난 배경을 정말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하겠다면 우리 IT 팀장을 했는데 또 하나 겸임하는 것이요. 머니터리 방송에서 국회 출입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 작년에 우리 아시겠죠? 제 연말에 우리 또 이양희면 뵀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요즘에 통일 준비를 새누리당이 트리플 짜서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무슨 또 통일이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날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미리 여기서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 듣고 나서 이제 트위터나 사람들 반응이 무슨 대박이라고 표현을 하냐. 너무 즉흥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절대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요. 즉흥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미리 짜여있는 준비된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하시는 스타일인데, 그럼 왜 대박이라는 말이 나왔냐고 보면, 대박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통일 왜 하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젊은 사람들 생각할 때, 굳이 해야 돼? 라는 얘기도 하고요. 통일 비용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일을 하는 이유가, 무슨 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하거나 역사적 사명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일로 정말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대박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비록 굳이 대박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진짜 통일하나 보다 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걸 작년까지 취재할 때 어땠냐면 새누리당 내에서 TFT를 짜여 있어요. 그래서 통일 준비하는데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짧으면 5년, 길어야 10년 이내에 통일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시나리오 짜고 대위 측에 세워라라고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 저희가 볼 때는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였나요? 제가 아침에 신문 보다가요. 조선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조선일보에서 정말이에요. 혹시 보시면 이기창 봤고요. 이승만 대표 봤어요? 어저께 조선일보 일면 못 봤습니다. 통일헌법을 만들자. 딱. 통일헌법. 일면에 나왔는데요. 네. 그런 거 포함해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그게 정치적인 논점 우리가 말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의 경제에 미칠 영향. 이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오늘 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많이 분석 기사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매체들에서 나오는 분석 기사를 보면 거의 지금 여기 단독이라고 달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 내에서 굉장히 핵심 소스를 이용해서 보도한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얘기해주면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만 122조 10년 동안 투자한다는 게 지금 국토연구원의 발표입니다. 122조? 네. 10년 동안? 10년 동안. 처음에 통일이 되면? 그렇죠. 네. 이게 연평균 12조인데 어디다 쓰냐? 일단 도로에 34조 쓰고요. 가스 전력 시설하는데 26조 쓰고 철도에 24조를 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인 테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화면 띄워드릴 텐데 물론 정부가 보는 추산한 비용이 이렇고 민간이나 아니면 좀 약간 민주당 쪽에 관련된 그에서는 좀 더 많이 보고 있어요. 다양한 지금 비용이 나오는데 적게는 3조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천억 달러, 500조 원, 800조 원까지 들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면 국민들 세부담은 늘겠지만 이 돈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다 인프라 투자되고 네. 도로 깔리고 네. 그러니까 비용이 늘면 관련된 산업은 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면 GDP 증가 효과를 봤을 때 당장 얼마가 늘어나냐? 120조 투입해서 300조 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렇죠. 그래서. 건설이 80조가 늘어나고요. 중공업이 86조 늘어나고 전기가스 수도가 46조가 늘어납니다. 경공업이나 이런 도소매도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게 네. 100조 원이 따로 들어가는 게요. 뭐냐면 북한의 주택 건설 사업 이건 민간에서 해야 된다. 100조를 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00조를 따로? 네. 그러니까 민간에 주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 민간 사업만 100조 원이 시장이 10년 동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 10조 동안 10조씩 10년 동안 열린다고 보면은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예상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이게 그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게 정치적인 거 다 떠나갔고요.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랐고요. 우리 연말에 처음 얘기했고 박 대통령 얘기하니까 저는 이런 얘기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그때 이제 방송국으로 옮겼잖아요, 5년 전에. 그때부터 봤잖아요. 네. 근데 딱 들어가니까, 아주 이상한 방송도 아니고요, 머니투데이 방송인데, 프로그램 제목에 무슨 주식 대박 코너, 이렇게 대박이라만 다 써있고, 이게 머니투데이 방송뿐만 아니에요. 이승원 대표처럼 맨날 가는 한국경제 있죠? 네. 거기도 맨날 무슨 대박 코너가 있는 거예요. 제가 MTN에서도 대박 코너에 출연했었고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에서도 대박 코너에 출연했었습니다. 이토마토도 마찬가지, 팍스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제가 국장 때문에 거기 엮여서 방송국에 갔잖아요. 네네. 국장한테 그랬어요. 제발 쪽팔리니까 대박이라는 코너 좀 지우자 그랬거든요. 네네. 제가 5년 만에 제가 반성의 눈물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대박이라면 좀 없던 말 같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전 누가 대박이라 그러면 전 여태까지 제가 키움에서 일할 때도 그랬어요. 무슨 대박 종목 주세요 그러면 대박이 뭡니까? 소박을 여러 개 하자 그랬어요. 작을 쏘자. 네네. 그게 맞는 것이면 세상에 대박이 어딨냐고 제가 이랬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주셨고 모든 게 그래서 건배사도 대박했다면서요. 맞아요. 어제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다 DMZ에 가서요. 어디요? DMZ에 가서. 정말 갔어요? 네. 아니,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야당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DMZ의 군부대라든지 DMZ 현재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다 순찰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점심 드시면서 이렇게 건배를 하잖아요. 동일 그런 대박! 그러면서 이렇게 건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게 통일을 예상하면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예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일단 고속도로를 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깔면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에서 원산 거쳐서 중국, 러시아 국경까지 가고요. 그리고 고속철로가 깔리면 신의주까지 바로 갈 수 있고요. 이게 여기서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뒤져봤더니 잊고 있었던 테마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화면 하나 띄워드린 게 DMZ 평화공원입니다. 이게 DMZ 평화공원 후보지라고 해서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통일 얘기했지만 작년에 그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날리신 게 있어요. DMZ 세계 평화공원을 짓겠다. 맞아요. 그 얘기하고 나서 DMZ 후보지 나왔잖아요. 이 화면. 네. 그리고 DMZ 안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요. 그 안에 이제 DMZ 안에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의 주인께서 식당 이름 자기 사업자 나셨잖아요. 주식회사로 전화했어요. 주식회사 이름이 뭐냐? DMZ 평화공원 주식회사예요. 아니, 그게 우리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벌써 성견지명이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DMZ 평화공원 짓고 진짜 이제 뭐 시작이 되나 보다라는 게 지금 눈앞에 보니까 당장 거기서 땅값도 약간 들썩들썩 하신대요. 그런데 당장 뭐 거의 땅을 사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옛날의 기획들 북한이 가로막혀 있어서 현실적으로 못했던 것들 생각해 보면 러시아 가스관 있잖아요. 네. 그거 뭐 바다로 뚫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바로 북한 통해서 러시아 가스관이 다시 연결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륙철도. 이게 북한하고 철도 연결된 다음에 중국 유라시아에 걸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대륙철도가 다시. 그래서 해저로 런던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다시 현대 로템 이렇게 다시 떠오르게 되고 또 자원 개발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북한의 지하 자원이 6천조 원이라는 분석이 딱 연초에 지금 정부 광물 자원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6천조? 6천조 원입니다. 이거 예전에 MB 정부 때 듣지도 못한 나라 가서 하는 거랑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광물자원공사 정부 기관에서 직접 내놨고요. 시멘트, 마그네슘 같은 게 풍부하다. 이거는 바로 시멘트주가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잊고 있었던 거 제가 뒤져봤더니요. 북한의 히토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65조 달러래요. 65조 달러면 얼마야? 65, 10조가 6조니까 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6조 원, 65조 달러. 근데 이제 이 히토류 쪽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히토류는 중국에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북한에도 많이 묻혀 있는데, 생산하는 단가, 인건비를 많이 투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지, 사실은 히토류가 없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 단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예, 인건비가 싸지만 베트남의 절반이 지금 개성 가격이. 맞아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죠. 통일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여하튼요. 사실 작년까지 중국이 히토류 90%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뭐 자원 외교로 쓴다라고 했었는데, 만약 북한에 이런 히토류를 개발하게 되면은,
장장 수요해 보는 게 뭐냐면 시트를 주로 쓰는 데가 어디냐면 스마트폰, 뭐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이런 데 쓰거든요. 삼성전자가 당장 그 요즘에 그 수급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되니까 이런 쪽도 좀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야, 장기적인 얘기죠. 다만 이제 그게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서 뭐라도 하나 숨통이 트기 시작하면 이런 주식들이 막 많이 갈 수도 있다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기도 좀 이어서 좀 더 정말 그 관련 주식이 장기적으로 정말만 있는지를 좀 스터디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열심히 새누리당과 이제 정부 취재를 해서 요즘 그래서 요즘 국회 자주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예. 제가 이번 주에 안 그래도 관계자 만나서 통일 계획 좀 상세한 내용 좀 듣고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도 한번 좀 듣고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토크 배터는 세 개의 그 세부적인 코드로 또 갈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핵심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 오늘 얘기해 보죠. 미국에서 알코아부터 실적이 나왔고요. 그저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늘 조금 조정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그 얘기하죠. 어닝 시즌, 미국 어닝 시즌 어떻게 좀 얘기하나요? 일단은 그 알코아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뭐 알코아 전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반면에 이제 알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외에서 한 4% 정도 하락을 진행이 됐죠. 네.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시간외에서 한 4%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예상치에 대한 쪽을 하회했고 또한 지금 보게 되면은 적자 전환이 된 데다가 조정 순이익에 대한 쪽을 보더라도 예상을 하회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을 조금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냐. 국내에서도 같은 흐름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현대제철, 롯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알코아에 대한 주가 하락과 그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그만큼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돈이 풀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쪽이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요가 떠받쳐야 되는 거겠고 또 이제 그런 수요가 아직까지는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볼커룰이 또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계 이제 IB들이 하나 둘씩 이제 원자재 시장 트레이딩 쪽 파트가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미국의 대표적인 IB들이 본인들이 이제 거래하고 있던 뭐 금 거래라든가 아니 거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러시아 쪽에다 판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떠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상승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디다. 그로 인해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쪽이 좀 더디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알코아도 그렇고 요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저도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3에서 3.5% 정도 이건 드러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약간씩 분위기가 조금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꼬리 내리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4분기 쪽에 그 12월 달에 소비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약간은 걱정들을 좀 하고 있다. 그 정도 제가 분위기를 일단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말이 좀 서로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부터 할 테니까요. 어저께 증권주가 좀 들썩거렸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게 거래소의 그 시간을 늘린다. 거래소 뭐 최 무슨 이사장인가가 취임 100주년이 100주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00일. 이게 무슨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거래소 이사장이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해? 김봉수 이사장님 그만두셨나요? 뭐 그런 거. 그리고서 이제 새로 오신 이사장. 아니 근데 대통령도 1년 만에 기자회견하는데 왜 이사장이나 거래소 사람이 10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해? 그러니까요. 나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거래 시간을 늘린다는데 툭하면 해외 사례 얘기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말씀드릴게요. 일본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짧고요. 대만 같은 경우 우리나라 훨씬 짧습니다. 대만은 거래 시간이 짧고요. 대문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긴 게 사실이에요. 긴 게 사실인데 문제는 저는 완전히 어이가 없는데 거래소의 거래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그 거래가 더 늘어나겠느냐 보면 굳이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몇 시간 하나? 한 7시간 하나? 6시간 하면 1시간 넣으니까 한 16% 정도 거래가 늘어나면 이론적으로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늘 얘기하죠. 단순하게 생각하고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처음 입사한 게 증권업계 들어간 게 90년이거든요. 1990년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거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짧았어요. 점심시간도 있었고요. 아침 시작 시간이, 그때 9시 40분인가 했던 엄청. 대신에 그땐 토요일도 거래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에 3시간이니까 그게 얼마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제가 증권업계 들어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았을 때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에 대우 들어갔는데 첫 2년을 보너스만 1350%, 1400%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았을 텐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분위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위에 보세요. 네, 증권사 구조조정 본격화되고 있죠. 네, 자산운용 지금 투자자문사 전부 자본 잠식 돼갖고 대규모 퇴출을 예고하고 있죠. 지금 뭐 증권업계 M&A 그리고 M&A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라고까지 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쪽을 촉진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증권사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아무도 안 사죠. 차라리 증권사를 사는 것보다는 신생으로 만드는 게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증권사 매수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 게 롯데에서 뭐 동양 인수한다는 얘기 그런 루머가 좀 돌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나 좀 가능해 보이는 거겠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종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겠고 또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걸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거래 시간을 늘린다라기보다는 시간의 거래 시장을 지금 뭐 늘리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서 전혀 좀 그 현실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증권사들에게 업무만 좀 가중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마 지금 이 흐름이 나온 거는 증권 대책에 대한 활성화 그 세수가 워낙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세금도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쪽으로 내놨는데 좀 근본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뭐 최근에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에듀 푸어, 웬 푸어들만 이렇게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엔 개인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포커스가 개인들의 소비를 늘려주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미국이 버냉키가 욕을 먹으면서도 결국에 한 게 뭐냐면 장기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장기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거는 미국은 모든 부채 자체가 장기금리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를 안정화시켜야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시켜지느냐에 따라 경기가 회복에 대한 쪽을 체력을 비축하게 되는데 국내 정책들이 좀 아쉽게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그 당장 이제 효과를 내는데 좀 더 그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반짝 효과밖에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직원들만 지치게 할 뿐이다. 맞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투자자까지 지치게 하는데 제 의견이 아니라 저 오늘 아침 방송하는데요. 저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전문가 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키움증권 친구가 아닌데 다른 증권에서 나왔는데 굳이 따지자면 키움증권이 플러스 효과가 있다.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면 키움증권 정도 플러스 효과가 조금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없다. 얘기하니까요. 모르겠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시청자들, 저희 그 채널 기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은 또, 다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또 많으니까요. 그런 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목 얘기를 한번 또 바로 들어가보죠. 종목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인데요. 오늘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롯데케미칼 있잖아요. 롯데케미칼 얘기하는데 그 롯데케미칼에 벌써 우리 어저께 그저께 궁금한 점이 있고 질문 있으면 팟빵 게시판에 올려달라 했더니 어떤 분이 벌써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건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질문 쓰셨는지 좀 올려주세요. 이 팟빵 게시판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팟빵의 두 남자쇼 게시판이죠. 여기에서 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두 분의 방송을 계속 들었던 청취자라면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다루셨던 종목들 중에 연초들어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NC소프트 달아주신 부분 적절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라 라는 이런 그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오늘도 한번 금호석유와 관련돼서 한번 짚어드렸는데 지금 화학주에 대한 실적들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롯데케미칼이 지금 제 시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반도체하고 다른 업종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겠고요. 화학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유효 설비 투자가 그대로 있는데 너무 이제 적자가 나다 보니까 돌리지 못한 공장 가동 설비들이 있는데 이게 제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장 설비 가동률이 늘어나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화학주가 됐던 기초 소재가 됐건 수요에 대한 증가는 아주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공급이 또 다시 증가하는 형태가 돼서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의 하락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석유화학업종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이제 크게 봐서 지금 해외에서의 그런 거를 제가 좀 보니까, 근데 요즘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석유 쪽 있죠. 원유 시장부터 말씀드리면 원유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 이제 중동이 다 사우디아라비가 전통적인 1등이잖아요. 생산량 1등이잖아요. 미국이 2등, 3등을 했는데요. 미국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데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보시면요. 2016년이 되잖아요. 2016년이 되면, 그래서 요즘 유가 별로 안 올라가는 것이 글로벌 경기가 좋다 해도 안 올라가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2016년이 되면요. 미국이요. 자체적으로 요즘 미국은 원유 수입 국가인데요. 미국은 에너지 100% 자체 생산하는 국가 되고요. 100% 자체 하는 거 되겠고요. 오일 생산도 세계 1위로 올라갑니다. 그걸 일단 주목을 하셔야 돼요. 셰일 가스, 셰일 오일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셰일 가스가 있고요. 또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 원유인데 저 엄청 아래쪽에 있던 거, 저 밑에. 근데 그걸 끌어올리는 기술 같은 게 이제 발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건 제가 엔지니어링, 공대생이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m면 끌어올리는데 500m에 있었다. 그래서 끌어올릴 수 있는데 비용 때문에 안 끌어올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CNBC 자료거든요. 그 화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딱 이건데, 이게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제목은 딱 그래요. 2016년이 되면 미국이 자급자족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면 이게 100% 자기 1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더 중요해지냐면요. 그래갖고 이제 깜짝 놀랄 일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싼 거가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는요, 석유화 기본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뭐든지 싸면 중국 제품이 싸다, 그랬잖아요. 중국 제품이 싸다 그랬는데요. 중국에서에 대한 석유화 기본 제품보다 미국산이 더 싸지는 세상이 온 거예요. 미국산이 더 싸다? 네, 맞아요. 정확한 건 제가 품목 모르겠는데, 심지어는요, 중국 비행기 있잖아요. 항공기가. 제트 있잖아요. 제트요. 제트는 싱가포르에서 주로 거래되는데, 중국 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수입이 아니라, 미국산을 이번에 수입하게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산 제트유를 쓰는 게 쓴다. 중국에서 중국 항공기가 여기 항공기가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 그게 왜냐하면 미국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 있잖아요. 석유화학 업체들, 정유회사도 마찬가지고 디젤유 같은 거 고급 디젤 같은 게 많이 팔았는데 그 가격보다 미국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미국산 저가 제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은 셰일가스도 있고, 중국의 셰일가스 납부리 향후로 개발된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분위기가 석유화학 업종의 미국의 가격 플레이가 지금 뭔가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한국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는 그런 나오는 자료 제가 본 경우는 별로 없는데 찾으면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석유화 업체들 있잖아요. 기존의 석유화 업체들, 해외에 있는 석유 업체들 물량을 줄이라는 얘기 조금씩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미국의 전략가들 이런 친구들이 뉴스나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 한번 찾아보시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리한적에 작용하고 있다. 적대 케미칼이 정리해서 딱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의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정유화학 쪽에 대한 경쟁력이 좀 많이 불리하다는 얘기겠고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쪽은 에탄올 베이스 계열입니다. 그래요? 생산 자체가. 오케이. 근데 이 에탄올 베이스 계열의 생산이 화학 제품에 대한 생산 자체 단가가 더 쌉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국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나프타 베이스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프타 베이스 계열 자체가 에탄올 베이스 계열보다 생산 단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차이, 그리고 원유 가격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화학 업종과 정유 업종에 대한 어떤 캡, 이익에 대한 캡을 씌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추세적이라기보다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박스를 그리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 제가 한국의 레포트 나오면 제가 더 자세히 분석해드린다는 약속. 왜냐면 아직까지 그 레포트가 제가 말한 식의 레포트가 별로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서 오늘 거기까지 하겠고요. 현대중공업 비롯한 조선주 있잖아요. 조선주 아까 우리 특징주 얘기했는데 그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조선주, 아까 조선주요? 파나마 해외 문화가 어떻게 저희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조선업종 하면 제가 또 어디 전문위원님 앞에서 제가 조선주를 언급하게 되면 전문위원님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잡는 거죠. 키움증권에 계셨을 때 현대중공업의 아버지라는 얘기까지 들으셨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모 회원이
그 이학년 전문위원님을 보고 현대중공업의 아버지가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파나마 운하에 대한 공사가 지연이 돼서 조선주가 급락을 한다.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시중 그 보유 저거죠 오버행 이슈에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안 간다라는 건 이해하겠지만 지금 뭐 현대중공업에 대한 주가가 파나마 운하 공사 지연에 대한 쪽 때문에 하락한다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 제가 아는 거는 얘기하고 모르는 건 제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파나마 운하가 뭐 지연됐는지 그걸 잘 개념은 없어요. 근데 제가 파나마 운하 확대하는 건 2년 전부터 들었는데요. 그게 왜냐면 폭이 좁잖아요. 폭을 키우는 거야. 그게 왜냐면 요즘 보면 대세가 그 우리나라 해운주가 약한 이유들이 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해운주는 경기가 돈이 없어갖고 최근 수년 동안 별로 발전한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세배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외국에 돈 많은 애들이 싸게 세배를 했는데 그 세배는 배가 큽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 대표가 좋아하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좋은 거예요. 연비가 좋아. 근데 연비가 좋다는 건 배가 큰 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비를 갖고 더 많이 실는 배인데 근데 그 파나마 운하가 옛날에였잖아요. 넓히면 더 큰 배가 많이 발주된다는 그 논리인데 정말 이게 파나마 운하가 연기되는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 연기됐다 그러면 일정 수준 약간 움찔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확한 가지가 팩트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봤자 결국은 파나마 운하는 상관없이 지금 큰 배를 만드는 수요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기름값으로 더 많이 실어 날리자는 게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의 핵심이고 오늘 삼성중공업 아침 보면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많이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삼성중공업의 수주 자체도 삼성중공업 요즘 다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컨테이너 수준이 작은 배는 널려 있어요 지금 세상에. 아니 컨테이너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고효율이에요, 고효율. 고효율. 자기가 맨날 이 대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연비가 현대카가 도요다가 약하다 이거가 딱 그거예요. 그래갖고 엔진은 다 우리나라 거 현대중공업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배 효율인데 큰 배를 만들어야지 작은 배는 널려 있어 지금 세상에. 작은 배가 많고 대형 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운주가 주가가 약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요. 근데 그거가 만약 진짜 줄어든다면 좀 약하겠죠 이 조선주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파나마 운하 때문에 영향받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해운에서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큰 배를 줘야 돼요. 그게 지금 하나의 주류라는 거고 이제 해운업계에 있는 또 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확히 아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코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